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임묵장 방송 양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18화입니다. 오펜하이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김경숙 평론가님, 민성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펜하이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서 얘기가 많았던 게 보통 이제 IMAX로 찍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건 용화맥 영화야 하는데 보고 나신 분들이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렸어요. 네. 사기당한 거다. 뭐지 이걸 IMAX로 보고 앉아있냐 내가. 네. 또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이게 IMAX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까? 전 IMAX로 보길 권합니다. 권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방송할 때 이미 내려가지고 아이유 콘서트 하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지금 왜 물어보지? 아이유 콘서트 하고 있는데. 그럼요. 아이유님은 아이유는 IMAX 봐야죠. 봐야죠. 이거는 무조건 IMAX 봐야 됩니다. IMAX 참고로 중불 다 나갔어. 큰일 났어. 나 보려고 했는데 중불 다 나가버렸네. 25곡인가 4곡인가 완창했다고. 심지어 사용 시간이 172분이어가지고 오펜하이머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밈 하나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그러니까요. 아이유 시간 동급. 아니 그 뭐지? 밥이랑 오펜하이머 엮어가지고 바벤하이머. 네, 사실 그렇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 바벤하이머 밈 전문가로서 바벤하이머 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근데 바벤하이머 밈은 좀 이례적인 케이스긴 해요. 옛날에 그 맘마미아하고 다크나이트하고 같이 개봉했었나? 네네. 근데 그때는 밈이 안 됐어요. 그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인터넷이 막 발달해지 전 세계적으로 네. 발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밈이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크리스토퍼 놀란도 옛날부터 밈이 많았었고 그쵸. 바비는 애초에 홍보 방식이 밈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냥 이 둘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해보자 바이럴 마케팅이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그 영화 감독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혁명이 아래에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근데 참고로 놀란 감독은 직접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네, 맞아요. 정작 이제 톰 크루즈랑 그때 이제 그레타 거익 감독은 같이 했거든요. 네. 톰 크루즈 감독이랑 톰 크루즈랑 맥컬리 감독이랑 같이 다 했는데 정작 놀란 감독은 안 했어요. 이 캠페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그거는요. 더문 김용화 감독이랑 이제 같이 네. 이제 서로 앞에서 사진 찍고 막 하는 밀수 거. 감독이랑 사진 찍고 나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게 네. 안 됐어요. 정작. 그래가지고 이게 챌린지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바벤하이머는. 그죠. 그래서 바벤하이머가 근데 의례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게 오펜하이머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이거는 전 놀라운 게 이게 아카데미 막 작품상 1순위 정도 되면 요즘에는 거의 이제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상당히 네.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에이올도 사실 그렇게 뭐 많은 제작비가 드는 영화도 아니었고 네, 맞아요. 1억 달러 정도밖에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많이 벌었지만 그 정도밖에 흥행이 안 된 영화일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작품은 사실 대중성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왜 어떻게 7억 달러에 벌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건 그냥 넷플릭스 영화로 개봉했어야 됐어요. 제일 이한 어떻게 7억을 벌어들였지? 야, 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딱 먼저 저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서 흥행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이게 안 그러니까요.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져라. 일단 유명해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포스터에 메인 포스터에 예를 들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할 때 뭐 쓰면 이제 외국 포스터 같은 경우 뭐 다크나이트 뭐 등등등 이렇게 써놓고 막 하잖아요. 네. 한국 포스터에서 그렇게 나왔을 건데 이 영어 포스터에 그거 없어요. 필름 바이 그냥 논란. 크리스토퍼 놀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오펜하이머 포스터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제가 의식의 흐름이에요. 강철의 연금술사 포스터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 약간 그 뭐지? 그 오펜하이머 뒤에 그 원자 이거 기계 네. 설치해 놓은 게 되게 그 뭐지? 육망성 이게 원으로 둘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연금술사 느낌 나요. 참고로 옛날에 그런 영자원이 최근에 뭐 하나 꺼낸 게 있었는데 맞아. 이제 옛날에 어떤 영화 같이 개봉했냐면 킹콩이랑 1970년도에 킹콩 리메이크랑 네네. 그것도 리메이크네 스타 탄생.
아 맞아요. 둘이 이제 같이 바브라 스트라이즌드 나왔던 네. 그 이제 두 영화가 이제 동시에 개봉해가지고 약간 유사점이 있었다라고 음, 했는데 네 맞아요. 요걸 이제 영자원이 갑자기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거 상영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상영회 특별 상영 했어가지고 이쯤이면 다 내렸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네, 내렸을 거고. 지금은 아마 영자원에서 1960년대 SF 특집을 해주니까 많이들 음. 보러 가세요. 혹성탈출 오리지널 버전 해줍니다. 가야죠. 아 참고 근데 놀란 감독은 인증샷은 안 찍었지만 그래도 말은 했다고 해요. 영화 시장에서 그래도 두 영화가 동시에 이렇게 개봉한 일은 멋진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속이 쓰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바비가 원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유니버셜로 이제 논란이 이적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맞아요. 이적 아닌 이적인 이제 배급사 심지어 그렇게 믿었던 테넷을 사실 테넷 때 싸운 거였잖아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야 테넷 그냥 IPT 맞아. 그냥 HBO 맥스에서 해. 이렇게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빠졌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나온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앙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앙심으로 네. 같은 날 저버린 거 아니냐. 심지어 사실 저는 개봉 때 그 느낌 들었거든요. 약간 바비가 버리는 카드 아닌가? 원래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네. 바비가 그냥 버리는 카드여서 워너가 그냥 발목 잡으려고 만들어놓은 카드 아닌가. 개봉을 선정한 게. 근데 둘 다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생각 안 했어. 약간 상호 교류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놀라웠어. 이건 그죠. 정말 놀라운 사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4개 붙이기 급급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도 이거 뭐 언론 브리핑에 이걸 누가 질문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이제 바베나이머 봤냐고 질문을 했는데 사실 뭐 둘 다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캠프 아마 휴가 중에 최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저걸 봤다고 해요. 바비는 봤을 리는 없고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봤다고 해요. 왜냐면 오펜하이머가 지금 시기가 매우 지금 전 세계 정세와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맞아요. 말은 못했지만 지금 핵 분기 옛날에 이제 뭐 핵 무기 확산 뭐 금지 조약 그거 이제 네네. 이미 그건 이미 다 끝나고 버린 지가 오래기 때문에 지금 5년 사이에 전 세계 핵탄두가 300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동시대적인 고민을 같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1순위가 되지 않았나 작품상 생각이 돼요. 동시대적인 고민이니까 결국에는 핵 문제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한다. 게다가 모르겠어요. 미국 이제 할리우드 쪽에서는 뭐 오염수 방수 문제는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갑자기 그것도 없고 그냥 이 영화가 가짜 뉴스랑 약간 그 진실 같은 건 없다라는 시대 정신 같은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제 의식을 다룬 영화가 최근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트 트루스는 어쨌건 트럼프 시대의 문제로만 여겨졌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그럴수록 대선에 도전하고 있고 다시 그죠? 대선에 도전하고 있고 그럴 때 더 심각해지는 문제라서 이 영화 그걸 짚어가지고 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사실 영국 감독이 했다는 거. 네. 영국이 감독이 했다는 게 더 신기해. 약간 미국 가는 건 영국이 잘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것이 영국이 잘해.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이 작품의 초반부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전개가 됩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T.S. 엘리엇의 황무지가 나오더니 갑자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이제 트는 장면 나오고 네. 동시에 피카소의 그림 이제 뭐 팔짱 끼고 이제 앉아 있는 여인 이렇게 쭉 나와요. 네. 네. 상당히 어렸을 때 그게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 봄의 제전은 네. 그 일화로 유명한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 봄의 제전이 처음 초연이 되었을 때 아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관객끼리 반으로 갈려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공연장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진짜요? 썰이 있거든요. 대박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원시주의 음악이라고 불려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그래가지고 그 봄의 제전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건데 러시아 작곡가니까 원시 러시아예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라고 알고 있긴 한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트라빈스키가 약간 고대 시대로 되돌아가지고 우리가 몸에 리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사실 리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냥 보통은 다 멜로디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고상한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발레를 보는 건데 갑자기 발레 음악이 나는데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런 멜로디가 나오니까 다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냐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발레가 문제작이 됐었고 실제로도 들었을 것 같고 그 오펜하이머가
약간 유럽 전위 음악의 상징 같은 음악이었어요. 봄의 제전이 사실 저는 이제 그걸로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맨날 판타지아. 네, 판타지 판타지아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무지는 항상 이제 저는 네, 저 영미어문학과에서 항상 이제 저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근데 정작 다들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4월은 잔인한 달. 서는 잔인한 달. 그다음 몰라 아무도 몰라. 황무지하고 봄의 제전하고 피카소가 어쨌건 그 모더니즘의 상징 같은 존재라. 그 모더니즘의 그 명제 중에 하나가 항상 새로워야 된다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에즈라 파운드가 말했을 거예요. 항상 새로워야 된다라는 그 명제를. 그래가지고 약간 계속 실험이라든가 전이가 이뤄지고 그게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어지고 그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미레파라는 그 사조가 있는데 이 미레파라는 사조가 나중에 만든 게 파시스트예요. 그죠.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이 예술로 이어져서 공산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을 모두 안고 있는 게 모더니즘이어가지고 항상 새로워야 된다.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열망이 그 오펜하이머의 열망과도 비슷한데 오펜하이머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한 게 아닌가 크리스토퍼 놀란은. 쿠팡 플레이 다큐멘터리 이제 보니까 거기 원래 집에 본가에 오펜하이머 본가에 피카소 그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림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술가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어머니 예술가 출신이고 유년기 싹싹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어린 시절 없고 갑자기 20몇 살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그걸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오프닝이 맨 처음이 그 장면 그러니까 사실 감독이 가장 공들인 게 보통은 첫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네. 맨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고 맨 첫 장면이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네, 비가 맞아요. 줄줄 내리는 장면. 그거랑 이제 끝이랑 뭔가 수미상관 비슷하게 연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비가 내리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비라든가 아니면 핵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양자들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갑자기 관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연출 스타일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거울이라든가 이런 감독의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 그 테렌스 멜릭이라고 미국 인디 영화계 전설 같은 존재가 있어요. 테렌스 멜릭이라는 테렌스 멜릭의 그 브래드 피트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영화인데 그래서 기억나는군요. 네, 테렌스 멜릭의 그 트리 오브 라이프. 이거 싫어하시는 분 진짜 싫어하더라고. 네, 트리 오브 라이프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 영화 갑자기 가족 이야기 전개하다가 갑자기 공룡 나와요. 가족 이야기. 공룡이요? 네. 가족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 원시 생명이 나와요. 뭐야?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의 탄생기랑 지구의 탄생기랑 이렇게 겹쳐서 두 개를 오면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따라하지 않았나. 안 그래도 인터뷰했네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의 성찰이랑 고민이 묻어나는 작품이 관객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는 자극시킨다라고 네. 이제 극찬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인물 잡을 때 그 테렌스 멜릭의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여러 대 있는데 최근에 그 두각을 드러내는 감독 중에 그 클로이 자오 하고 정의삭 감독이 있는데 그렇죠. 정의삭 감독하고 클로이 자오 같은 그 감독들의 특징을 잘 보면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연 아래로 카메라가 쓱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죠. 하는 게 그 테렌스 멜릭의 초기 스타일이 이렇게 음. 반영한 건데 크리스토퍼 놀란도 약간 인물 클로즈업 크게 잡은 다음에 그 약간 핵폭탄이나 이런 거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테렌스 멜릭과 유사하지 않나 싶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클로이 자오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트리 오브 라이프래. 네. 그래서 이터널스가 그래서 지구와 인류에 바친 러브레터처럼 찍고 싶었대요. 아이고 네. 실패한 사람이죠. 네, 클로이 자오 그거 딱 그 노매드랜드 봤을 때 그 프랜시스 맥도맨드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카메라가 그때 프랜시스 맥도맨드를 훑고 갑자기 위로 올라가지고 공룡을 비추잖아요. 그 연출이 테렌스 멜릭의 트리 오브 라이프에도 나오는 연출이어가지고 혹시 좋아하나 찾아봤는데 역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고 근데 관광 렌즈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테렌스 멜릭이. 근데 그 오펜하이머 비출 때 관광 렌즈 많이 써가지고 되게 얼굴이 두드러지고 일그러지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연출들도 이 감독 스타일에서 따왔다. 아까 그래서 오펜하이머를 아까 보면은 뭐씨 얼굴만 쳐다보는데 뭔 아이맥스가 필요해. 네. 근데 그래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아이맥스 봐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금까지 아이맥스를 도덕적 딜레마로 사용해왔다가 처음에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감정 진폭제로 사용하는
하면서 아이맥스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감정을 보아라라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두 인물이 갑자기 대화하다가 갑자기 커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물들이 대화하다가 자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되는 아이맥스 장면도 있고 스트로스랑 그 오펜하이머 대화할 때 그 인물의 감정이 갑자기 이때 진폭된 거를 관객이 시각적으로 느껴라. 이런 방식으로 아이맥스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맥스를 쓰는 방식이 되게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그 전작까지 테넷까지도 아이맥스 쓰는 방식이 되게 체계적이라 느꼈는데 여기서는 좀 체계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었어요. 그 뭐지? 이 전작 중에 덩케르크. 네. 덩케르크는 사실 아이맥스 쓸 때 그냥 어떤 점에 아이맥스였다가 어떤 점에 또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좀 화가 났었거든요. 굳이 이게 왜냐면 그때 화가 났던 이유가 하필 그 전에 봤던 영화가 그 트랜스포머 치우기 기사. 맞아요. 트랜스포머 치우기에서도 화면비가 진짜 왔다리 갔다 하거든요. 진짜 네. 필요 없이. 랜덤 아이맥스 코피. 랜덤 포맷이야 무슨. 이 장면 갔다가 이 다음 컷은 갑자기 화면이 커졌다가 더 있다가 1초마다 바뀌는 거야. 1초마다. 장난 안 하지 그 감독이. 할 거면 제대로 하나만 할지 포맷을.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번 영화는 딱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야 될 때 커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상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 그때 특히 약간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의 연기는 차차하더라도 좀 마스크랑 굉장히 좀 그 클로즈업이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얼굴에 좀 굴곡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머피의 법칙을 따라가는 킬리언 머피 씨. 공산주의 해야만 뭐 밥을 먹나요? 머피의 법칙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는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도 머피잖아요. 그렇네요. 따님 머피잖아. 좋아하네. 그 머피의 법칙 좋아하네. 그 킬리언 머피 네. 이름 때문에 썼던 거예요. 네. 뭐 논란도 이제 청바지 입고서 막 회사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킬리언 머피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 이제 같이 썼던 작품 배트맨 네. 비긴즈. 원래는 네. 배트맨을 캐스팅하려고 했었는데 옷까지 다 입어봤는데 근데 킬리언 머피가 사실 거절을 서로 이제 최종적으로 거절해가지고 그 대신에 나 저거 달라. 스케어크로우 달라고. 네. 그래서 스케어크로우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보면은 어떻게든 놀란 감독의 작품에 꼽살이라도 못 껴요. 네, 맞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사실은 덩케르크였고. 네, 맞아요. 덩케르크는 사실 아무나 해도 사실 됐을 만한 되는데. 근데 본인 직접 나와가지고 그것을 덜덜 떠는 거 그런 보는데 오히려 근데 그 장면이 잘 뽑혔어 진짜. 네, 맞아요. 킬리언 머피가 연기할 때마다 빛이 나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리뷰 쓴 거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 킬리언 머피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이. 왜냐면 결국 이 킬리언 머피도 맨 처음에 사람도 뭐 거의 뭐 구한 사람도 막 거의 죽이기 전까지 갔고. 네, 맞아요. 거기 갑자기 또 막판 내니까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변화 과정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아무튼간에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골드더비 이제 한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작품상 당연히 1순위이고요. 지금 한번 상위 한 10개 정도만 볼게요. 지금 뭐 아마 변동이 될 거예요. 두 번째가 플라워 킬링 문 이번에 또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작품이 있고 그리고 3위가 패스트 라이브스니까 아마 이게 전생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전생. 네네. 셀린송 감독님 A24. 네. 이것도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저 부산에서 한번 하면은 저 무조건 보려고 이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저도요. 네. 왜냐면 지금 이 셀린송 감독의 이 작품이 지금 아카데미 3왜냐면 로맨스 영화가 3위잖아요. 멜로 영화가. 네. 멜로 영화 3순위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 여기까지 올라올 리가 없거든요. 그죠. 골드비에서 3순위까지. 참 신기한 경우인데 아무튼 있고 4순위가 지금 밥입니다. 5순위가 컬러 퍼플. 이게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네, 1983년도에 만든. 네, 그 작품인데 그게 때 하나도 못 봤어요. 이 영화가 그 영화가 컬러 퍼플이 왜냐면 그래서 엄청나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분기를 해가지고 네. 왜냐면 그때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막 3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이거 영화 안 주고 왜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다 주냐? 사실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사실은 매우 제국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국주의적인 내용이니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리메이크 되어서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연말에 그때 모르겠어요. 지금 파업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5순위고 6순위가 마에스트로. 네. 사실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 브래들리 쿠퍼가
레나드 번스타인이죠? 네, 미국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인데 레너드 번스타인이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작곡했어요 뮤지컬. 그렇죠. 근데 이 작품 저 무조건 분장상 거의 한번 잡지 않았나. 정말 분장 보고 이게 브래들리 쿠퍼가 맞나? 아마 찾아보세요. 브래들리 쿠퍼 마이스트로 한번 치시면은 아마 스테이지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맞아요. 레너드 번스타인은 그냥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 외로 더 홀드 오버스, 뭐 솔트번 있고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더 존 오브.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이제 바튼 아카데미가 더 홀드 오버스군요. 네, 그거 있고 솔트번이 이제 8순위인데 이 솔트번이 에메랄드 펜네 감독이군요. 이 감독도 사실 이 전작이 그거였죠. 네, 그 뭐였지? 그 프라미싱 영원. 영웅 맞나? 갑자기 프라미싱 우먼이었네? 맞나? 잠깐만. 프라미싱 영웅 맞네요. 영웅원일 거예요. 제가 맞네요. 싫어하는 영화라 기억하고 있어요. 이럴 때만 수상하게 해. 수상하기 싫어해. 싫어하는 것만 잘 기억해. 진짜 보면은. 자, 아무튼 그 순위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요게 이제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이 이제 상을 하나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칸에서 뭐 하나 네. 받았지 않았나? 심사위원 대상일 거예요. 네, 뭐 하나 받았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리고 10순위가 에어예요. 그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이 이제 연출했고 연출. 이제 그 조던 브랜드 런칭 관련 이야기. 그럼 10순위까지 보는데 지금 뭔가 왔다리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왜냐면 또 파업 여파 때문에 이게 더 연말에 더 공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영화들로 이제 채워질지 이것도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궁금해지고. 감독상 잠깐 볼게요. 감독상은 논란이 1순위네요. 드디어 과연 정말 사실은 나 이것도 말하면 이것도 힘들 것 같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내가 이것도 못 받으면 나 이제 뭐 찍어야 돼? 논란의 감독상. 나 이거 뭐 받아야 뭘로 해야지 감독상을 받을까? 그러니까요. 이 느낌이 있고 2순위가 마틴 스콜세이지, 3순위가 그레타 거익, 4순위가 아까 셀린송, 4순위가 조나단 글레이저 이렇게 있고요. 5순위가 아무튼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우주연상 보니까 컬러 퍼플의 판타지아 바리노가 1순위고 2순위가 그레타리 전생, 3순위가 마고루비 그리고 4순위가 아네트 베닝의 나이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이든가 이 작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수영 선수 수영인가 아무튼 실화 바탕이라고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네. 그리고 5순위가 마에스트로의 캐리 멀리건 현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나무주연상 보니까 1순위가 킬리언 머피 역시 되어 있고 2순위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뭐 사실 디카프리오는 뭐 후보에 올라도 이제는 여한이 없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요. 이제 뭐 후보가 오르면 됐지 뭐. 성불했죠. 큰 욕심이 없을 것 같아. 네. 3순위가 브래들리 쿠퍼. 사실 브래들리 쿠퍼가 더 이제 고플 거예요. 고픈 거는. 4순위가 러스틴의 콜맨 도밍고, 5순위가 아까 홀드오버스의 폴 지아메티 이렇게 있고 참고로 나폴레옹의 호아킨 피닉스가 그 뒤로 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다음에 유테오도 7위 있네요. 높이 있네요. 자 여우조연상 보니까 플라워 킬링문의 릴리 글리드스톤이 1순위고 2순위가 컬러 퍼플의 타라지 피엔슨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에밀리 블런트가 3순위예요. 네, 그 다음에 컬러 퍼플의 다니엘 브룩스 4순위. 확실히 컬러 퍼플이 이쪽에 이제 상당히 강세인 것 같고 5순위가 메이 디셈버 이번에 칸 영화제 이것도 저기였죠 경쟁적이었죠. 네 맞아요. 줄리안 무어가 5순위에 있습니다. 사실 줄리안 무어도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제 그건 없을 것 같고 나무조연상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각축전인 것 같아요. 플라워 킬링문의 로버트 드니로가 1순위고 2순위가 로다주, 3순위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라이언 고슬링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 왜 껴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고 4순위 콜맨 도밍고 콜러 퍼플 5순위가 전생의 존 마가러 이렇게 있습니다. 존 마가러 배우는 그 아까 얘기한 쇼잉업에도 전에 얘기한 쇼잉업에도 나옵니다. 네. 각색상 후보 보니까 1순위가 킬러스 오브 플라워 킬링문, 2순위가 오펜하이머, 3순위가 바비, 4순위가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5순위가 근데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저 각본상이 1순위 전생. 전생이 1순위네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각본이 좋은가 봐 확실히 이 작품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각본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안 봐서. 2순위가 홀드오버스, 3순위가 아나토비 오브 폴, 4순위가 솔트번, 5순위가 에어 이런 순위인데 에어가 아마 이게 어떤 전기를 바탕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취재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제작진들이 가서 이제 심지어 이제 마이클 조던한테 연락해가지고 마이클 조던한테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 취재 과정에서 이제 한 거라 이거 원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로 이제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나무 주연상 1순위입니다. 킬리언 머피. 혹시 다른 작품 혹시 인상적이었던 작품 있으신가요? 킬리언 머피가 저는 가장 뭔가 영화 특히 논란 영화도 많이 봤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이미지는 28일 후가 아닌가. 네, 가장 젊을 때. 가장 젊을 때죠. 네.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네. 때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할리우드 네. 넘어간 거죠 본격적으로. 정말 아름다웠죠. 네, 이번에 뭐 오펜하이머 보고 머피 못생겼다고 하는 성시경 씨는 좀 다시 28일 후 보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럼요. 거울도 좀 보고. 그게 무슨 영화로 무슨 영화 나왔을 때 얘기 나왔었던 거였죠? 그게 도대체 못생겼다고 얘기했던 네, 그 저는 일단 다크나이트 비긴즈에서 진짜 섹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문제작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 플루토에서 아침을 하고 그다음에 보리밭에 흔드는 바람 여기서 제일 예쁘게 나왔죠. 보리배트 흔드는 바람 보고 저는 빠졌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 보고 사실은 빠졌거든요. 배트맨 기자 때는 누군지도 몰랐어. 사실은 누군지도 몰랐고 보리배트 흔드는 바람 보면서 이 작품 보면서 그리고 켄로치 감독이 각본을 안 줘요. 참고로 네. 각본을 당해줍니다. 당해줍니다. 그런 상상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기도 이제 인터뷰 보니까 놀랐다고 이런 방식으로 찍을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인셉션에서는 좀 태페미가 돋보였고 선샤인 좋아하시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선샤인도 있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사실은 영상 올랐었는데 이 댓글 남기신 분 있어요. 인타임 왜 없냐고. 인타임 제가 빼먹었거든요. 인타임 왜 없냐고 하신 분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아마 드라마 쪽 TV 시리즈로서는 역시 피키 블라인더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쵸. 다 그 얘기 네, 많이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피키 블라인더스에서 워낙 이제 오래된 시리즈이기도 하고 오래가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아마 배우 본인도 가장 최근에 역점을 뒀던 작품이기도 하니까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최근에 저는 봤던 작품 중에는 뭐 조연이었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 2에서 완전히 뭐 수염 다 덥석해가지고 나온 모습 기억나고요. 그죠. 맞아. 완전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거의 수염 없는 이런 이미지로 나오다가 갑자기 수염 이렇게 덥석해서 나오니까 좀 놀랐었어요. 네. 더 파티도 있었네요. 네, 더 파티. 사실 더 파티도 이게 이제 셀리 포터 감독의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명배우들이 한 7명이 쭉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집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청객이었죠. 맞아요. 불청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난동 피우는. 난동 피우고 네. 브루노 간츠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네, 맞아요. 그분이랑 거의 킬리언 머피랑 거의 연기상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인터뷰 찾아본 건 티모시 스포 배우랑 같이 인터뷰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인터뷰 한 걸로 봤었었는데 그때 이제 연습을 상당히 오래 했다고요. 이제 동선 연습이나 이런 걸 오래 해가지고 리허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제 다음 얘기를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혹시 이제 그 외 저희가 이제 얘기 못한 거 빼고 이제 그 외에 인상 깊었던 배우나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이 영화의 형식이 메멘토랑 닮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간 인셉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넷까지의 과정은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과정이었다면 메멘토는 기억을 가지고 노는 과정.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되게 재밌는 게 오펜하이머의 시점에서 기억하는 거랑 스트로스 시점에서 기억하는 거랑 뒤섞여서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서 1인칭 시점이 2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 둘 사이의 기억이 어떻게 뒤엉키는가.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오펜하이머의 기억으로 끝나긴 했지만 처음에도 오펜하이머 기억을 시작해서 중간에 뒤섞이는 스트로스의 기억이 되게 인상 깊었다 해가지고 저 메멘토를 2명에서 찍은 버전이 아닌가. 흑백 그것도 똑같잖아요. 사실 그 연출하는 것도. 그 편집 리듬도 거의 메멘토랑 비슷해가지고 박진감이 느껴졌어요. 참고로 제가 각본집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게 각본을 참고로 1인칭 시점으로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감독 본인이. 사실 영상 보면 거의 다 이제 1인칭 시점이긴 해요. 이제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없는 장면은 거의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이 두 사람이 안 나온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든 회상 장면을 어떻게 연결이 될 뿐이지 회상이니 뭐니 이제 뭐 아니면 다른 인물을 보여주는 컷은 있을지언정 그 현장에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쓰는 도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옆에서 이제 제작자 아내인 엠마 토머스가 1인칭으로 이야기 풀어내는 게 개인 캐릭터의 내면 묘사하는 것 중에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읽어본 대본 중에 최고의 대본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제일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요. 논란은 아내가 인정했어. 약간 논란은 항상 3인칭이었는데 인물의 내면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비극적인 운명에 놀라는 표정만 있지 비극적인 운명에 약간 자기 자신이 이입해가지고 약간 슬퍼하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어떤 장면 기억? 저는 이게 영화가 계속 정신없이 흘러가고 많은 정보량을 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약간 돌출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 그때가 좀 이제 중간중간에 거기서 좀 템포가 좀 죽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그 청문회 같은 데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스트로스를 면박 주는 장면도 시선을 보면은 약간 옆자리에서 딱 스트로스의 자리에서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스트로스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오펜하이머 제가 왜 저럴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갑자기 군복을 입고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자기의 신념이 전쟁이 끝나고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전 그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찾아보니까 그 폭탄을 투하할 장면 이제 투하할 그 지점을 이제 고르는 회의잖아요. 네. 사실 뭐 교토는 뭐 일본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혼여행지. 신혼여행지 웃기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뭔 드립을 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히로시마를 골랐던 이유는 이제 여러 원인도 있겠지만 좀 멀쩡했던 도시, 그러니까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는 좀 멀쩡했던 네. 도시랑 평지. 평지에서 실험을 해봐야지 이게 어디까지 위력이 가는지를 테스트해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평지를 택한 게 히로시마였다라고 이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오긴 하고 다큐멘터리 확실히 영화 보고 다큐멘터리 보시는 게 좀 낫긴 낫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해가 좀 도움이 돼요. 네. 안 그러면 정말 좀 그러니까 이해의 도움이랑 영화의 이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자체를 이제 보고 나서 한 번만에 파악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거랑 이제 비하인드를 듣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니까. 참고로 또 놀란 감독의 딸이 또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에. 놀란 감독의 딸이 저번에 그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그 피난 갈 때 나오는 소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장면에는 그 연설할 때 연설할 때 거기 중에 이제 여성의 반응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딸. 네, 딸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씬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발소리를 통해 가지고 논란이 그 킬리안 머피의 내면을 표현하는데 이게 그 덩케르크에서 이게 시계 똑똑똑똑 하면서 편집하는 거 그거를 떠올리게끔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2부의 정치 드라마에 대해서 친구들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사실 그냥 운명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오펜하이머가.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아인슈타인과 다시 이거 만나는 거 보면서 이거 너무 논란스러운 장면이다. 왜냐하면 스테이 회상할 때 어렸을 때 그거 회상하는 거랑 나오는 씬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또 맨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아인슈타인.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수미상관 이러고 이 사실 이거였다 하는 게 노란이 너무 좋아하는 작곡 구조기 때문에 이거 넣으려고 스트로스 그 긴 백한 장면 넣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드라마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여전히 그 논쟁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아마 할리우드 이제 회원들은 좋아할 거예요. 네. 할리우드 회원분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장면. 저는 왜냐면 이거 보고 나면서 JFK까지 존 FK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100% JFK 영화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식 자체부터. 올리버 스톤. 네,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도 보면은 이렇게 편집술이 뛰어나고 그 영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최대한 리얼리티로 구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JFK도 그런 장면이 게다가 또 흑백이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보시면은 딱 그 다음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미국 현대사의 이제 굴곡을 이제 슬슬 이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몇몇이 있는데 요 작품도 아마 미국 현대사의 그 장면을 한 대목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메카시즘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여러 가지 작품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트럼보 같은 거, 뭐 트럼보도 있고 또 있었는데 최근에 메카시즘 상대 많아요. 또 메카시즘은 할리우드 왜냐면 할리우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영화들이 이제 다뤄진 그 소재다 보니까 메카시즘에 대해서 제일 잘 이야기하는 영화는 그 옛날에 그 신체 강탈자의 침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돈 시겔이라는 감독의 그 메카시즘 시대에 만들어진 공포 영화인데 그거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어떤 감정으로 드러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참고로 이 영화 찾아보니까 이 로튼 토마토 최근에 로튼 네. 토마토에서 제가 이제 25주년이라고 자기네가 이제 네. 25년 동안 25년 이내에 데뷔한 감독 중에 최고를 이제 묻는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네. 봉준호 감독은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아, 그때 4강 진출 아니 상대가 좀 빡셌어. 좀 약간 그쪽 반대편으로 갔으면 좀 4강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좀 데이비드 핀처였나? 어디로 아. 좀 강적양 붙어가지고 8강에서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무튼간에 막판 대결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당연히 이겼다 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결승전이 누구였냐면은 드니 빌레브. 한국이 드니 빌레브가 봉준호 감독이랑 이제 드니 빌레브 만나가지고 드니 빌레브가 이겼고 드니 빌레브가 이제 결승 올라가서 56대 44. 나름 팽팽했네요. 나름 팽팽했네. 근데 둘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래 둘이 연출 스타일도 비슷해. 네. 그리고 팬층도 좀 팬층도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둘이 약간 운명론적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해요. 맞아요. 듀운도 그렇잖아요. 예, 준도 그렇고 그냥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만다. 네. 벌어질 일은 벌어진다. 이거 테넷에서 이러할 일은 이러한다. 계속 얘기하던 그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핵폭탄도 그거 같아. 이러할 일은 이러한다. 그게 사과로 묘사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과가 먹지는 않았는데 이 사과가 결국 약간 왜냐면 알스베이저비님들 보면은 사과를 많이 쓰시더라고. 네, 맞아요. 사과 이게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는 원자와 폭탄 이런 상징하는 느낌처럼 또 선악과 느낌도 있고 당연히. 네, 맞아요. 그죠. 그래, 왜냐면 뉴턴의 도구 주입했잖아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선악과 느낌. 그래, 뉴턴의 그 사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그래가지고 논란이 약간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랑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논란인 것 같아요. 둘을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두 가지 이론. 그러니까요. 근데 드니 빌레브가 좀 더 운명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냥 너네가 작은 행동이 이 운명을 결정했으니 너네가 책임져라. 그 빌레브는 약간 그걸 긍정하고 하니까 한 번은 긍정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책임질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고. 그래가지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좀 더 좀 빡센 감정이라 해야 되나? 관객한테? 아니 너네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죠. 누가 칼 들고 협박이냐? 네. 네가 그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수용이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네. 운명론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나 봐요. 그런 네, 맞아요. 운명론. 네. 우리나라 운명론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네, 맞아요. 우리나라 운명론 너무 좋아하고 드니 빌레브가 안 되는 이유는 운명을 너무 긍정해서 그런 것 같기도 그죠. 하고 네. 크리스토퍼는 운명을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다음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떻게 다음 영화를 만들면 뭘 만들지 상당히 이제 궁금해요. 만약 이제 근데 이것도 달라질 것 같아. 아카데미 상을 받았을 경우 못 받았을 경우 달라질 것 같아요. 못 받았으니까 그냥 흑화하고 007을 찍었으면 좋겠네. 차라리 007 재밌겠다. 그래, 어차피 유니버셜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네. 007 한번 잡아보고 해보시면 네, 좋겠다. 그래 토마디가 007 되면 토마디가 007 토마디를 007 시킬까요? 아니면 킬리언필 007 시킬까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시킬 것 둘중 같아. 하나 시킬 것 같은데 괜찮다. 왜냐면 너무나 리얼리즘을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넷이 그냥 007이에요. 그렇죠. 아니 애초에 007이 원래 사랑하는 감독이 왜냐면은 인셉션도 그 007 여왕폐하 작전 네, 맞아요. 거기 나오는 이제 스키 장면 네, 오마주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007을 맡겨도 되겠다. 안 되면 007 해야지. 진짜. 그러니까요. 상 받아도 해야 돼. 왜냐면은 상 받아도 할 것 같아. 네. 이제 상 받으면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지거든. 그죠. 그 유니버설 일부러 들어간 것도 같아요. 하나만 잘라고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모든 감독의 꿈이거든요. 007 연출 옛날에는 네. 옛날에 어떤 감독이었지? 스티븐 스필버그였나? 조지 루카스였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아니었고요. 갑자기 로버트 조메키스였나? 아무튼 셋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007을 만들고 싶었는데
스피노스가 만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인디아나 존스였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었다고. 왜냐면 007 못 만드니까 내가 대신 이제 조지 루카스랑 힘잡고 이제 하는 게. 근데 논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07. 왜냐면 이제 007 시리즈가 캐리 후쿠나가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리부트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죠. 이제 방법 없어요. 어차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 다 그냥 끝내버렸어. 뭐 어떻게 이제. 심지어 감독도 성폭행으로 터져버렸고. 네, 이제 끝났어. 007 새로 리부트해야 되거든요. 이제 배우도 바꾸고 싹 다 네, 리부트. 다니엘 크레이그도 이제 사라졌고. 네, 사라졌고 맞아요. 이제 뭐 다른 배우가 해야죠. 어차피 아마 참고로 여성 007은 뭐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줬다가 실험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절대 줄 리는 없을 그리고 것 같고. 디즈니 하는 거 봐서는 절대 안 주죠. 네. 두 번 다시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아나데 아르마스는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저는 아나디아르마스 스피노프는 언제 만드는지 궁금해요. 빨리 스피노프 그러니까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나디아르마스가 상당히 요즘에 막 많이 띄웠는데 작품들. 네. 뭔가 그 아카데미 욕심도 좀 많아가지고 하필 좀 이상한 것. 별론데. 블론드 같은 거 좀 그만 찍고. 맞다. 내년에 그거 나온다. 발레리나. 발레리나에서 이제 아나디아르마스. 심지어 이것도 존 윅 세계관이잖아요. 네, 맞아요. 존 윅 세계관에서 먼저 뛰어드시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007의 세계관도 한번 뛰어드시기 바라고. 갑자기 왜 여기 007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이 007 찍었으면 좋겠다. 논란이 007 찍었으면 좋겠다. 테넷이 그냥 007 못 찍어서 만든 영화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면 그 너무 프로타고니스트가 007 요원처럼 굴고 그다음에 그 악당이 개소리 하는 것도 007이고 그다음에 그냥 첩보 영화 그 유칙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저 생각했던 게 맞다. 그거 말고 또 생각했던 게 저 킬리어 피 보니까 갑자기 이제 나무주연상 막 후보 오르고 있는데 뭔가 선배급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자들이 선배급들이 다들 나와줘가지고 찬주 출연해준 느낌 있잖아요. 네. 보면 라미 말렉도 어떻게든 나와가지고 네. 한번 해주고 저기 케이시 애플렉도 나오고. 그러네. 다 나오네. 케이시 나오고 저기 게리 올드만 나와가지고 해주고. 그냥 맷 데이먼 나오고 뭐 다 나오네. 나오면서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덕담 비슷하게 오늘 참여 못하신 아영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거 거의 백인 남성판 에스터로이드 시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애매했던 게 사실은 여기서 진짜 아까 말했던 여성 그 진짜 못 쓴다고 했던 게 여기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냐면 맨해튼 프로젝트에 여성 과학자 엄청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꼴랑 한 명 나왔어. 그러니까요. 꼴랑 한 명 나와가지고 대사 하나 껴준 게 하나 껴주기. 뭐 거시기 기간 그밖에 없어. 네. 팀 바꿔라. 뭐. 네. 그래서 네.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 나왔었잖아요. 나올만해 솔직히. 네, 왜 여성 과학자 다 지워버리냐고. 심지어 데인드한도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데인드한도 진짜 아무런 쓸모없는 역할이긴 한데 머리 빠지고 나니까 약간 우파 미감이 퇴폐미에서 퇴폐로. 그러니까요. 참고 진 테틀로 그거 네. 이제 죽음 관련해서는 미스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자살이냐 타살이냐. 왜냐면 그렇게 죽었을 리도 없고 심지어 이제 참고로 이거는 그 유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나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옷을 입은 상태였지만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타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상당히 또 의혹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는 갈 일이 없죠. 원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원서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압축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완전 곁다리니까. 맞아요. 네. 아무튼간에 긴 시간 동안 오펜하이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아마 IPTV에 다 떴을 거예요. 네, 또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석 연휴 때 아마 같이 보시기도 좋고 같이 까시기도 좋은 한국 영화 여름에 했던 빅4 영화들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